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0년도 3회차 기출문제 안내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수 276페이지 갑니다. 1번 문제 갑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 6가지다. 그래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 쉽게 말해서요, 기혼 여성이 직장을 잡을 때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걸 보고 결정하냐. 경제활동 참가율은 직업을 선택할 때, 즉 직장을 잡을 때, 일을 할 때, 기혼 여성이 일을 할 때 무엇을 보고 결정하냐. 첫째, 규제에 들어가면 임금의 변화, 임금에 따라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결정된다, 이렇게 돼요. 임금. 그래서 시장 임금이 높으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겠죠. 반대로 시장 임금이 낮으면 기혼 여성의 참가가 줄어들겠죠. 임금에 따라서. 두 번째, 남편의 임금, 남편의 소득이죠. 남편의 소득도 있고, 세 번째를 빼도 돼요. 기타 가구원의 소득. 이렇게 두 가지로 빼도 됩니다. 두 개를 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남편의 소득, 남편이 여보 미안해, 이번 달에는 월급을 1,000만 원뿐이 못 갖다 줄 것 같아. 이러면 굳이 아내가 일할 필요가 없겠죠. 기타 가구원의 소득. 아들이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번 달에 용돈 1,000만 원뿐이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일할 필요가 없겠죠. 생각만 해도 참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번째, 이건 같이 붙어도 돼요. 붙여서도 되고 따로 써도 되고.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될수록 기혼 여성의 경제활 참가는 증가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혹시 기혼 여성들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경제활동 참가를 증가하기 위해서, 즉 일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저는 취업 필요 없어요. 그냥 교수님 동영상이 좋아서 듣습니다. 이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출산율의 변화, 출산율이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쉽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일할 수 있는 상황이 힘들겠죠. 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경제활동 참가가 줄어들겠죠.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결정된다. 자녀의 수에 따라서, 교육 순위에 따라서, 기타 가구원의 소득,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결정하는 방법, 임금에 따라서,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기타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너무 쉽다 이거죠. 자, 2번 갑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시오. 이것도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동영상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시오. 공식은 경제활동 참가하려면 뭘 먹어야 되죠? 생강을 먹어라. 왜? 생강을 먹어야 힘이 나니까. 그래서 키워드가 생강이다. 그래서 강자는 경자로 유출시켜라. 그래서 유추해라. 곱하기 100. 경제활동 인구분의 생산가능 인구 곱하기 100. 경제활동 나누기 생산가능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쓰면은 답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 틀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너무 쉽지만 총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있다.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라고 한다. 생산 가능 인구는 다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눈다. 두 가지로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겠죠.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로 나눈다. 그래서 보기의 지문대로 생경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안 나와 있죠. 그럴 때
15세 이상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나왔으니까 생산 가능 인구 빼기 비경제 활동이 나면 경제 활동 인구가 구해지더라. 또 취업자 수, 경제 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가 나왔는데 실업자 수는 안 나왔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더라. 그리고 나온 숫자대로 그대로 계산기로 두들기면 답이 나오더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요, 시험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시험장에 가서는 이 계산 문제의 그 미션이 정해져요. 약자를 꼭 붙이시오. 그러면 약자를 꼭 붙이면 돼요. 약자를 꼭 붙이시오라고 안 써 있으면 그냥 쓰면 됩니다. 또 미션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쓰시오 하면 둘째 자리에서까지 쓰면 되고, 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세요 하면은 소수점 첫째까지 자리까지 쓰면 되고, 이건 미션 그대로 여러분 수행하면 됩니다. 뭐 질문 올 때 몇째 자리가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질문이 오더라고요. 시험지에 그대로 미션이 주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3번 문제 갑니다. 공공직업정보의 특성 3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게 되면 뭐 민간직업정보의 특징과 공공직업정보의 특징이 있는데, 민간직업정보는 쉽게 말해서 유료직업 소개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공공직업 쪽에서는 워크넷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직업을 구분할 때는 유료직업 소개소는 돈 되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내 맘대로 정한다. 자의적으로 직업을 구분한다. 공공직업정보는 내 맘대로 직업을 정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검증된, 뭐 쉽게 말해서 뭐 여기 룸사롱 아가씨 이렇게 뭐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룸사롱 아가씨 이거는 이 직업정보에서는 직업이 아니에요. 왜? 직업의 성립 조건에 보게 되면 계속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사회성의 원칙, 윤리성의 원칙, 비속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윤리성이 어긋나죠. 사회성에 룸사롱 아가씨. 근데 민간 유료 직업 속에서는 룸사롱 아가씨를 소개할 수가 있어요. 자의적이기 때문에 직업을. 하지만 워크넷에 뭐 룸사롱 아가씨 뭐 모집해봐요. 뭐 난리 나죠. 여기는 객관적으로 검색된, 검증된 직업만 포함한다. 객관적이다. 직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냐? 민간 직업은요, 내가 돈이 되는 제한적으로만 직업 정보를 범위를 제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료 직업소에서 보세요. 지금은 이제 많이 양성화되는 편이지만 뭐 옛날에는 뭐 유료 직업 속에서 지금도 좀 뭐 그런 면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 파출부 또는 간병인 뭐 또 이렇게 뭐 골프장 캐디 이런 것들을 돈 되는 것만 해요. 뭐 일용직. 근데 워크넷은 제한적이지 않고 전체 산업을 포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포괄적이다. 전체 산업을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키워드가 자객, 체포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비용은 여기는 유료, 여기는 무료 이렇게 되니까요. 그대를 붙여서 공공직업정보의 특징이니까 공공직업정보는 직업의 구분을 객관적으로 한다. 공공직업정보는 직업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전체 산업을 포괄한다. 공공직업정보의 비용은 무료이다. 이렇게 쓰면 깔끔하게 6점이 맞습니다. 민간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의 특징, 자객, 체포다. 자의적, 제한적, 포괄적, 자객, 객관적, 제한적, 포괄적이다. 4번 갑니다. 데이비스와 롭퀴스트의 직업 적용 이론에서 직업 관련된 3가지예요. 그래서 데이비스와 롭퀴스트, 미네소타 대학에서 직업 적응에 대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직업 적응의 성격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이 있는데 성격적 측면은 민영리지,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이 있고 환경적 측면은 융근 반적이다. 융통성, 끈기, 반응성, 적응성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검사도구예요. 검사도구. 검사도구가 있냐 해서 미네소타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때로는 영어가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왜? 간결하거든요. 미네소타 임포턴트 퀘셔너리 해서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또 MSQ 미네소타 만족성 질문지 또 MJDQ 이거 소문자를 쓸까요? 대문자는 MJDQ 해서 어떨 때는 MJDQ 쓰는 데도 있고요. M자 빼고 그냥 JDQ 쓰는 데 그냥 부자 쓰세요. 어차피 미네소타에서 만들었으니까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미네소타 만족성 질문지,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이건 직무기술이에요. 직무기술 질문지에서 한글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되고 또 둘 다 써도 되고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미네소타 만족성 질문지,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이렇게 세 개만 깔끔하게 쓰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뭐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즘에 배가 나와서 큰 걱정이에요. 몸무게가 제가 요즘 그 지필 작업 책을 쓰느라고 몸무게가 한 10kg 늘은 것 같아요. 10kg 늘었는데 주로 베들레헴 중앙 부분만 살이 쪄서 큰 걱정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잘 나오기 위해서 제가 한약도 지금 거금 30만 원을 들여서 한약도 지금 시켰습니다. 또 개인 PT도 지금 신청했습니다. 150만 들여서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아마 한 달 뒤에 제 모습을 보면 훨씬 더 좀 영한 모습으로 더 좀 깔끔하게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화면에 배가 잘 안 나오죠? 배가 안 나오길 바라면서 하여튼 열심히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식이요법하고 또 약도 먹고 해서 10kg 줄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원래 선포를 해야 이게 실천이 또 하거든요. 약속이니까 제가 현재 80kg 나갑니다. 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80kg. 동영상을 마칠 때는 제가 70kg까지 달성을 하겠습니다. 저는 10kg 빼고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합시다. (5번) 갑니다. 일반적인 경력 단계는 초기, 중기, 말기 경력으로 구분한다. 경력 단계 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예를 한 가지씩 제시하죠. 예만 들면 돼. 예. 초기, 중기, 말기. 초기, 중기, 말기다. 어디에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에요. 경력 개발 프로그램. 여러분 이제 우스갯소리로 1차에 이런 문제 나와요. 제가 해설을 좀 아주 심플하게 달았어요. 다음 중 실업자와 관련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실업자와. 그럴 때 뭐 자기 개발 훈련 프로그램, 스트레스 쭉 나오는데 정답은 2번에 인사고과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해설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실업자 훈련 프로그램이니까 실업자 취업해서 빨리 인사고과 받고 싶다. 정답은 염장질 하고 있네. 직장을 다녀야 인사고과 받지 이렇게 썼다가 좀 수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여기도요. 기본 틀이 경력 개발이에요. 누가? 근로자가. 그래서 초기에 어떤 경력 개발을 하냐? 초기에는 인턴십 한 가지씩만 제시하니까 한 개만 쓰면 돼요. 사전 직무 안내, 오리엔테이션. 그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너무 쉽지 않나요? 오리엔테이션. 중기는
조금 일을 배워서 이제 다른 업무를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순환할 거 아니에요? 직무순환제도. 말기는요. 은퇴 전 프로그램. 은퇴하고 뭐 할 거냐? 은퇴 전 프로그램. 이렇게 쓰면 6점이에요. 3점짜리구나. 너무 쉬우니까 3점. 진짜 막말로 하면 초기 훈련, 중기 훈련, 말기 훈련 이렇게 써도 돼요. 좀 이게 심했나?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최근엔 잘 안 나올 거예요. 6번 갑니다.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측정 오차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 측정의 신뢰성. 신뢰성은 같냐 안 같냐예요. 즉 일치하냐 안 일치하냐. 그래서 측정 오차를 줄여야 일치하겠죠. 측정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어떤 거냐? 잘 해야지 오차가 안 나오도록. 그래서 잘 이게 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요거를 조금 고급지게 쓰면은 표준화된 검사를 이용한다. 표준화된 검사를 이용해야 오차가 안 나오겠죠. 또 검사 실시와 채점을 표준화시킨다. 또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문항을 제거한다. 쓸데없는 문항을 제거한다. 즉 신뢰도가 나쁜 영향을 주는 문항을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는 쓸데없는 문항을 제거한다. 또 오류가 있는 문항을 제거한다. 불필요한 문항을 제거한다. 다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인문학적 상식 문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번도 다 했고요. 7번 갑니다. 한국 표준 직업을 위해서 한 사람이 전혀 상관이 없는 2가지 이상의 직업을 종사하는 경우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순서 원칙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쓰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전혀 상관이 없는 2가지 이상의 직업을 종사하는 것을 다수직업 종사자라고 합니다. 즉 다수직업 종사자가 직업을 결정할 때 순서가 뭐냐? 참고로 여담으로요. 직업이 다수, 1개, 2개, 투잡이죠. 또는 3잡 할 때 무조건 직업은 1개이어야 돼요. 직업을 1개, 2개, 3개를 가더라도 무조건 직업은 1개를 선택하여야 직업정보에서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걸 보고 배타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직업은 무조건 1개이어야 한다. 그럴 때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냐? 투잡, 3잡 할 때 다수직업 종사자라고 한다. 다수직업 종사자라고. 다수직업 종사자 할 때 직업의 순서는 다시 시간 우선 원칙. 즉 시간이 많은 것으로 직업을 선택한다. 아이러니하게 시간이 똑같다 그럴 때는 수입 우선 원칙. 누가 더 돈이 많냐 이걸로 선택한다. 아이러니하게 또 수입 이것도 똑같다. 그럴 때는요. 직업을 조사할 때 조사 시 최근의 직업을 결정한다. 그래서 다시 수체 시간 우선 원칙 쓸 때는요. 다수 직업 발생 시 우선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직업을 결정하고 시간으로 직업을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수입에 따라서 직업을 결정하고 시간과 수입으로 직업을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조사 시 최근의 직업으로 직업을 결정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 직업 종사자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8번 갑니다. 8번 극대 수행 검사와 습관적 수행 검사의 대표적 유형을 쓰시오라고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번 동영상에서 나왔지만, 자, 문제가 극대 수행 검사예요. 극대 수행 검사와 그다음에 습관적 수행 검사예요. 습관적 수행 검사다.
용어만 조금 변형됩니다. 습관적인 개인의 성향이라고 그래요. 성향. 그래서 성향 검사라고 해요. 성향 검사. 극대 수행 검사는요. 극대 수행.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즉 객관식 시험 문제라든지 우리가 학교에 하는 중간고사 시험을 우리가 극대 수행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시간 안에 능력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성능 검사라고 해요. 다른 말로 또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 그래서 능력 검사라고도 합니다. 능력 검사.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인지, 사고, 대가리의 능력을 본다. 그래서 인지적 검사라고 해요. 이건 인지적 검사. 이쪽은 또 대가리보다는 마음을 본다. 그래서 정서적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이다. 이것들을 비교할 때 검사가 뭐냐? 그래서 검사 세 가지가 여기가 기억날 겁니다. 지적성이다. 지적성이다. 여기는 성응태다. 그래서 여기는 기능검사, 여기는 적성검사, 성취도검사. 이건 다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쪽 검사다. 이거는 성격검사, 흥미검사, 태도검사. 이거는 개인의 성향을 보는 것이다. 정서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가지를 쓰시오라니까 여기서 뭐 두 개씩만 골랐으면 됩니다. 아주 쉽죠? 다시 합니다. 극대 수행검사, 성능검사, 능력검사, 인지적검사. 종류는 지적성이다.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다. 습관적 수행검사, 성향검사, 정서적검사 세 가지는 성격검사, 흥미검사, 태도검사다. 성흥태, 지적성 성흥태. 그래서 또 하나의 게스탈트를 아름답게 묶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나씩 공부해 보면요. 머릿속에 엉켜있던 미해결 과제가 배경, 추억을 빼서 아주 재미있는 아름다운 실기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9번 갑니다. 부처예요. 부처. 부처가 제시한 집단 상담의 3단계 모델을 제시하죠. 부처는 또 한번 나오면 또 이게 또 계속 연속성이 있어요. 문제가. 부처가 얘기한 부처 탐전행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부처가 제안한 집단 상담의 3단계예요. 집단 상담. 개인 상담이 아니라요. 집단 상담을 할 때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집단 상담의 3단계. 이렇게 외우세요. 다시 갑니다. 또 잔소리예요. 부처가 제시한 집단 상담의 3단계. 이게 뭐냐? 탐전행. 이렇게. 탐전행을 타고 부처가 인도로 갔다. 무엇을 타고 왔어요? 탐전행을 타고 왔다. 탐전행 부처의 3단계. 또 여기다가 또 잔소리 갑니다. 탐중변 쓰지 말고요. 탐전행이다. 그래서 1번 탐색 단계, 2번 전환 단계, 3번 행동 단계. 그래서 탐전행이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전행이다. 탐색 단계에서의 행동을 쓰시오라고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탐색 단계에는 적성과 흥미를 측정하고 누구를? 내담자에. 그래서 내담자의 적성과 흥미 탐색. 초창기에는 적성과 흥미를 탐색한다 이거예요. 또 두 번째 뭐예요? 측정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한다. 측정 결과 피드백. 탐색한 거를 피드백하는 거죠. 또 뭐 흔하게 집단 상담이니까 자기 개방. 자기를 개방해야 되겠죠? 자기 개방. 예를 들면 부처의 집단 상담 중 초기 탐색 단계의 세 가지 활동을 쓰시오.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뭐 자기 개방, 적성 흥미 탐색, 측정 결과 피드백. 여기 쓸 때는 자기 개방과 적성과 흥미 탐색을 통해서 측정 결과를 피드백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전환 단계는 자기 지식의 직업 세계와 연결시켜서 불일치를 해소하는 단계이다. 이건 여러분 보게 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직업 세계와 연결해서 자신의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 자신의 가치, 피드백을 받으니까 자신의 가치와 피드백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하는 단계이다. 행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보 수집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행동 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의사결정은 그래! 난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모든 상담의 목표는 의사결정 촉진이니까 정보를 무엇을 위해서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래서 주어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여기는 내담자를 탐색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거고요. 여기는 행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주어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탐색은 사전에 내담자를 탐색하는 단계이고 행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단계이고 전환은 내담자의 가치와 또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거고 탐색은 자기개방, 적성과 흥미의 측정, 또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이루는 단계이다. 부처 탐전행. 다시 갑니다. 부처 집단 상담의 3단계 탐전행, 탐색 단계, 자기 개방, 흥미를 측정, 적성과 흥미 측정,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갑니다. 10번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로 낮을 때 정부의 인적 투자 방향을 설명하시오. 막 이런 거 나오면 또 머리가 아파요. 의외로 간단한데. 그래서 문제를 잘 한번 분석해.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에요. 사적 수익률. 사적 수익률은요. 개인의 이득이에요. 개인의 이득. 사적은 개인이에요. 사회적 수익률. 사회적 수익률은 거시적으로 국가의 수익이에요. 사회. 국가 사회의 이득이죠. 정부의 인적 투자 방향을 설명하시오.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은 낮아. 그럼 뭐야? 개인의 이득이 국가의 소득보다 낮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모범 답안.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방자치의 교육비 보조를 확대하여 학생의 교육비 부담 금액을 줄여줘야 한다. 즉, 사적 수익률 개인의 교육이 개인의 교육에 대한 쉽게 말해서 개인의 교육에 대한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개인이 교육에 대한 효과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에서 도와줘야겠지. 그 문제예요. 정부에서 도와줘서 개인이 수익률이 올라가도록 새 판을 짜라.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 여러분들의 사적 수익률 위해서 지금 기여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동영상을 제공해서 1번 보게 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를 보조하여 개인의 수익률을 올려준다. 또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지출을 줄여야 한다. 즉 공교육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무료로 제공하는 공교육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세 번째, 교육 투자 비용, 또 사교육 통해서 세금을 깎아준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으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문제는 교육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이 교육에 대한 투자와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예요. 첫째, 교육비를 보조에 대해 교육비 보조. 쉽죠? 쉽게 키워드를 교육비 보조. 두 번째, 공교육 내실화. 세 번째, 교육의 투자 비용 세금 혜택, 세제 혜택.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해요. 1번, 2번, 3번에서 1번 하면 교육비 보조. 2번 공교육 확대. 3번 교육비 세제 혜택. 이렇게 써도 6점이에요. 그래서 요 키워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말풍선보다는
말꼬리를 이렇게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사적 수익률 높이는 방법, 교육비 보조, 공교육 확대, 또 세제 개편, 세금 혜택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면 정답을 뽑아내는 데는 어렵지 않다. 가장 큰 공부의 어려움이 문제를 이해 못해서 자꾸 글자를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번 해봐야 모래성 공부입니다. 외우고 까먹고 글자 외워서는 안 돼요.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인지하고 여기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그 핵심 키워드 갖고 그냥 말꼬리로 글감 엮어가면 된다. 즉 버무리면 된다. 어떻게 버무려요? 맘대로 버무리세요. 왼손으로 버무리건 오른손으로 버무리고 맛깔스럽게 버무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0년도 3회차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강의 또 11번부터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